자, 세 번째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195페이지죠. 이제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에요. 임대인이 이 물건의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사용 수익의 대가가 차임 지급이에요. 사용 수익의 대가가 없으면 이걸 임대차라고 안 그러고 사용대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대차는 차임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다라고 하고, 그래서 임대차는 차임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차다. 그래서 사용수익 제공과 차임 지급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다라고 해서 이게 쌍무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 아닙니까? 유상계약이고, 또 분료식 계약이다라고 하고 낙성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낙성계약이다, 분료식 계약이다, 이거는 우리 매매에서도 잠깐 봤듯이 낙성계약이니까 사용수익 제공하겠다라는 약정과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약정만 있으면 성립하는 겁니다. 분류식 계약이니까 반드시 계약서에 써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죠. 구두로,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다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고,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함정을 파요.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은 서면에 할 것을 요한다. 그럼 그건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해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죠.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 이런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자료 제출이 서면으로 하는 게 유리하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이 다 유리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효력은 똑같습니다.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똑같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다. 그러니까 우리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똑같이 임대인의 담보책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 쌍무계약이다라고 하는 건 사용수익 제공과 차임 지급이 서로 대가적 의미다. 동시에 이행되는 거예요. 사용수익 제공 안 해주면 이쪽에도 차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 얘기죠. 사용수익을 100을 해주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용수익을 50밖에 안 해준다.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해서 차임도 얼마만? 50만 감해줄 수도 있고, 만약에 이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차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보증금을 주고받기로 계약을 많이 체결하죠. 하지만 이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차임 지급의 약정을 하는 것, 사용수익 제공의 약정과 차임 지급의 약정, 이게 임대차의 성립 요건인 거예요. 그럼 이 보증금 계약은 도대체 왜 하느냐? 못 믿어서죠. 임차인이 중간에 보증금 차임 안 낼까 봐. 또 임대차 목적물 반환할 때는 원상복구 회복해서 반환해 줘야 되는데 원상복구 안 하고 도망갈까 봐,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 받아 나오는 게 보증금 계약이에요. 이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독립된 계약이에요. 하지만 임대차에 종된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증금 계약이요. 통상적으로 보증금 계약 체결하지만 임대차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거하고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임대차에 임대인은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서 성립하는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이고 분료식 낙성 계약이다라고 하고, 임대차 할 때 보통 이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잖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용 수익 제공해 줄 것이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약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 계약이고, 사용 수익 요구권 또는 차임 청구권 등이 발생하니까 뭐 채권 계약이다. 자, 그 어려운 말들 그냥 다 치우자고요. 그냥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정도만 하시고요. 보증금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보증금 니은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니은에 보증금은 임대차의 성립 요건 아니다. 하지만 차임 지급은 임대차의 성립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차임 지급을 약정해야만 임대차가 성립해요. 하지만 보증금은 임대차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뭐 그런 정도. 거기서 이제 우리 그 정도만 아시고, 이게 우리 보통 머릿속에 있는 관념하고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임대인은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사용 수익을 제공해 줄 의무가 발생을 하죠. 임차인은요, 사용 수익 제공받은 만큼 뭘 지급해야 됩니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권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권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의 청구권이 있죠. 차임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또 임대차가 종료되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죠. 이게 이제 임대인의 권리다라고 한다면, 그럼 임차인의 권리는요? 임차인의 권리는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권이다라고 하는 건 계약의 내용대로, 약정한 내용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사용 수익권인데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오. 네가 제공해 줘라 그런 얘기죠. 임대인 네가 나에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오. 그게 임차권입니다.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줘야 된다. 요 말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를 계속해서 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사용 수익이 불편한 상태가 됐다. 그럼 그거 누가 고쳐줘야 되느냐? 갑이 고쳐줘야 돼요. 근데 급하면 을이 먼저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출한 비용에 관해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또 생겨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용은 앞에서 잠깐 봤듯이 필요비하고 유익비예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우리 지상권하고 똑같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임차권은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주시오. 그 기간 동안에 혹시 비가 샌다. 그러면 그 비 새는 거 갑이 고쳐줘야 되는데, 급한 건 을일 거 아니겠어요. 을이 사용 수익하다가 비가 새니까. 그럼 을은 자기가 직접 돈을 먼저 지출하고 갑에게 이 비용이 지출됐으니까 나에게 되돌려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대차에서 나와요. 토지 임대차의 임대인이고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지금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가 돼서, 임대차가 종료되는데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여기다가 계약을 어떻게 달라? 갱신해 달라. 왜냐하면 지상물 남아 있잖아요. 근데 얘가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해버리면 그때 지상물을 매수해 다오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형성권이에요.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그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바로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뭐냐? 부속물은 건물의 임대차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라고 할 때 을이 임대차 과정에서 갖다 붙인 물건들이 있죠. 이렇게 갖다 붙인 물건들. 이 갖다 붙인 물건들이 여기 갖다 붙이긴 다 을이 갖다 붙인 거예요. 붙였는데 이 물건들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독립성이 있는 것과 독립성이 없는 것. 이 말의 의미는 떼낼 수 있느냐 없느냐. 떼내도 독립된 물건으로 처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독립성이 있으면 이거는 부속물이라고 얘기하고, 독립성이 없으면 이걸 부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독립성이 있는 이 물건은 을이 붙였고 소유권이 누가 되는 거죠? 을 소유가 되는 거고, 이 물건은 독립성이 없으니까 이 물건, 본 물건의 일부가 됐어요. 그럼 이건 갑소유가 되는 거죠. 근데 갖다 붙인 건 다 을이 갖다 붙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부속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거고요. 모든 부속물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부합물이라고 하는 건 이건 비용상환 청구권 중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지 언제나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하였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을 때라고 하는 제한이 있어요.
이것도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라고 하는 제한이 있긴 있습니다. 거기까지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이런 제도가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자.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강의가 이제 이번 시즌의 강의죠. 이번 기초 강의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임대인은 사용수익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임대차 계속 중에 유지 보수 등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권리로 나와 있죠. 예, 그렇게 이제 집어넣는 이유가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권리고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인의 권리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시험은 주로 임차인의 권리를 위주로 시험에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인의 권리를 위주로 시험 내면 조금 휴머니즘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똑같습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권리고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인의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차인의 권리 위주로 쓴다는 얘기는 임대인의 의무 위주로 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은 주로 이제 임차인의 권리를 위주로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매수 청구 대상이 뭐냐라고 하는 거하고, 요거는 요번 과정에서 하나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요. 요거는 여기서도 나오지만 우리 지상권에서도 잠깐 봤죠. 이 내용을요. 예, 지상권과 똑같고요. 여기 지상권하고서 본 내용이죠. 죄송합니다. 이거 하고 요거 두 개는요, 좀 중요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전세권에서 나와요. 이건 전세권에서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나오고, 요건 지상권에서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나오죠. 요거 두 가지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여기 나오는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든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에서 단골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도급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예, 도급. 그렇습니다. 이제 임대차가 끝나고 도급이에요. 이 도급도 계약입니다. 도급하고 위임이 조금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 도급하고 위임 쪽에서 금년에 이제 시험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은 아마 도급하고 위임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나올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한 문제씩 이렇게 해서 네 문제 정도가 나올 건데, 양은 많지 않아요. 양은 많지 않은데 범위도 좁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거의 분명히 나올 거예요. 계약법 총론에서 요번 시험에 이제 세 문제나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도급 위임 쪽에서 시험이 나오지 않을까. 자, 도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급은 갑하고 을이 있을 때, 자, 갑이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하나 짓고 싶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사람을 이제 물색을 하죠. 물색에 하는데 이제 을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일을 완성해 주겠다 라고 약정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갑은, 그래 네가 이거 완성해 주면 내가 여기다가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약정을 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해요. 일단 이 도급계약도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이고 유상이에요. 일의 완성의 대가가 보수지급이에요. 보수지급의 대가가 일의 완성이고요.
그 다음에 분료식 계약입니다. 그리고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쌍무 계약이고 유상, 분료식,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쌍무 계약이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쌍무 계약이니까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일의 완성과 동시에 보수 지급해야 된다. 그렇죠?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보수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완성함으로써 인도까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인도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의무자는 갖다 줘야지 일이 끝나는 거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완성해서 키 넘겨주면 인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동시에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죠. 그러니까 유상계약이라는 얘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수를 5억 주기로 했다. 그리고 일을 완성해 줬다. 그렇다고 한다면 5억 줄 때 여기 혹시 하자가 있다. 그럼 하자는 다 얘가 고쳐줘야 되죠.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같은 똑같은 담보 책임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계약 분류식 계약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계약서 같은 거 안 써도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립하게 된다. 이게 도급 계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급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일의 완성 약정, 낙성 계약이니까 그래요. 일을 완성하고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그럼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보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야 맞는 거죠. 쌍무 계약이니까 완성된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보수 지급해야 되는데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성 후, 완성 자체가 인도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완성 자체가 인도니까 이때는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하면 되는 거고요. 이 계약은 수급인이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5억 받았고 여기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가치가 저하된다. 그럼 당연히 그거 담보 책임 져야죠. 그래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성취 부분에 하자가 있다. 이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자 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가 뭐냐면, 야, 하자 보수해줘. 근데 여기가 실력이 부족해서 하자 보수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너 하자 보수하지 말고 수리비,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이제 주요 내력 구조보다 기둥이나 보호 같은데 아니면 내력벽 같은데 균열이 생겨서 고쳐도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손해가 남는다. 그럼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자가 중요치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하자 보수는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이제 기술적인 뭐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맨날 이제 계단 같은 걸로 설명을 드려요. 한 층의 계단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칸씩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계단 참이 있고 이렇게 되죠. 뭐 요걸 15cm씩 해달라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16cm, 뭐 18cm씩 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층 높이도 높아지고 뭐 문제가 생겼다. 그래요. 이거 하자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죠. 3cm 정도 올라간다고 해서 뭐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다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걸 보수한다 그러면 아마 돈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자 보수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때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기준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여기다 집어넣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걸 한번 판단 먼저 해볼게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자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자가 없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결정이 나는 것이고, 하자 보수 청구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한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인의 하자 보수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 하자가 있어갖고 막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데 돈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완성했다는 얘기는 하자까지 없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까지 완전히 없앴을 때 돈 주면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전체 도급 금액이 5억인데 요거 수리비가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해봐야. 그런데 요거 수리비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요 부분의 하자를 이유로 5억을 다 지급 거절하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 줘야 된다는 얘기죠? 4억 8천은 주고 여기서 하자에 상응하는 2천 정도만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해야지 전액을 다 가지고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거기 비읍에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목적물 하자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도급인은 공사대금 중 하자 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동액 범위 내에 동시행의 항변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하자 보수 비용은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5억을 다 이게 공사 끝날 때까지 5억 다 못 줘. 이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공평 내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조금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거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책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 당연히 해제 내지는 해지해야 되겠죠.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급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더 재미있는 건 밑에 건물 기타 토지 공작물의 경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의 공작물 이거보다는 건물을 한번 보시자고요. 건물의 하자로 인해서 도급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이때는 계약을 해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건물이 이미 완성이 됐다. 그럼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가치를 갖는 물건이 하나 생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경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제는 하지 못한다. 그 대신 뭐만 해라? 손해배상만 청구해라. 그 이야기는 도급인 너는 뭐 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이거 중간중간에 완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심해진다. 그래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 이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계약을 해지할래.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것도 일종의 신의축 위반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급계약의 종료입니다. 도급인의 계약의 해제권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거기 중요한 말입니다. 건물의 공사라도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아니라 일이 완성되기 전이면 도급인은 어떤 계약이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계약이든 아닌 계약이든 관계없이 일이 완성되기 전이면 그동안에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하나, 도급인이 파산했대요. 도급인이 파산했다. 그럼 도급계약은 당연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도급인이 파산하게 되면 파산관제인이 도급인의 그 지위를 갖게 됩니다. 파산관제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파산관제인이 도급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 지금 파산으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는 얘기예요. 파산으로 인한 때는요.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위임이에요. 위임. 도급하고 위임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도급은 일의 완성을 의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위임이라고 하는 건요.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계약은요. 갑이 을에게 내 일 좀 하나 처리해줘. 사무 처리를 위탁을 하고 의뢰를 하고 이에 따라서 얘가 뭘 하면 되는 거죠? 승낙을 하게 되면 위임계약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매든 임대차든 도급이든 전부 다 유상계약이었죠. 쌍무계약이었고요. 유상계약이었고 분료식 계약이었고 낙선계약이었다. 쌍유불락계약이었다라고 한다면 위임계약이 조금 하나 달라요.
위임계약은요, 편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편무로서 무상계약을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쌍무로서 유상계약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게 원칙이란 뜻입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나머지 분류식 계약이고 낙성계약이다 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분류식이면서 낙성이다. 그러니까 합의만 가지고 성립한다는 의미고, 분류식 계약이니까 반드시 계약서 같은 거 쓰거나 뭐 종이로 된 뭔가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분류식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면 원칙이 뭐라 그랬죠? 편무 무상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쌍무 유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말이죠, 90% 이상이 쌍무 유상 계약이에요. 아이 공짜로 남의 사물을 처리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하고 자식 간도 아니고. 그죠? 하지만 원칙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쌍무 계약이든 편무 계약이든, 즉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지금 수급인은 사무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이 주의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리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어떤 게 더 신경을 많이 쓸까요? 라고 하면요, 신의칙상 신경은 똑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어디다 신경 더 쓰고 덜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신의칙 위반이에요. 신의칙상 신경은 똑같이 쓰는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보수받을 수 없습니다. 무상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처리 비용도 스스로 부담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내 사무 처리하면서, 내가 내 사무, 내 재산을 관리하면서 비용이 발생했대요. 내가 당연히 내 돈으로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내가 노력을 많이 가했다. 그래도 내 재산 관리하고 있으니까 보수 청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도 상환 청구할 수 없고 보수도 청구할 수 없다. 여기 보세요.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다. 그럼 당연히 보수 청구하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 건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월급 받으면서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돈 받으면서, 대가 받으면서 남의 재산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다 해야죠. 신경 쓰는 거 굉장히 똑같습니다. 잘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무상이다, 보수는 받지 못한다 라고 할지라도, 편무 무상계약이다 라고 하더라도 사무처리 비용 있죠. 비용을 선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위임에 있어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이다 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고,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서로 간에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의 의미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서로 간에 이렇게 대응 관계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때 수임인이고 위임인이거든요. 그럼 수임인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죠.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금전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이나 금전, 기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죠. 사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이 비용 말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또 지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누구 책임으로 해야 되느냐? 다 갑의 책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을 취득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에게 인계해 줘야 되죠. 그럼 갑에게 언제 인계해 줘야 되느냐? 생길 때마다 가져가서 주느냐? 아니면 위임 계약이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주느냐? 어떤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생길 때마다 갖다 줍니까? 그럼 일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위임 계약이 종료됐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한꺼번에 이전해 주면 되는 거고요. 금전이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혹시 금전이라고 하는 건 수임인이 써버릴 수도 있죠. 자기 임의대로 사용을 했으면 나중에 금전 돌려줄 때 그에 따른 이자까지, 손에 있으면 손해까지 싹 다 배상해 줘야 된다. 또 하나 이게죠. 혹시 채무를 부담했다. 위임사무 처리하는 과정에.
그럼 채무도 누가 갚아야 되죠? 예, 갑이 갚아야 되죠. 채무 당연히 갑이 갚아야 되는데 혹시 채무의 변제 기일이 앞으로 3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갚아라.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채무는 계속해서 누구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을 이름으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3년 남았다. 근데 위임 사무는 끝났다. 그럼 갑에게 네가 갚는데 지금 갚아라가 아니라 혹시 3년 이내에 네가 안 갚으려고 속된 말로 배째라 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해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담보 제공해라. 즉시 변제하면 좋겠지만 즉시 변제 안 돼도 변제 기일이 남아서 나중에 갚을 것 같으면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담보 제공도 요구할 수 있고요. 혹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했다는 얘기는 선급받은 비용보다 더 썼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도 우리가 금전을 즉 위민에게 인도할 금전을 썼으면 이자 붙여주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서 줘라라고 했으니까 비용을 선급받은 비용을 초과해서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지급한 날 이후에 이자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도 싹 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위임 보시면 위임은 동그라미 2번에 편무 무상의 원칙이지만 쌍무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수임인은 무조건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두 번째 줄에 대가 유무 보수 과다 불문하고 무조건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무상인 경우에도 있다 그런 얘기죠. 왜?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까지도 받을 수 없으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갑이 을한테 네가 내 사무 좀 처리해줘라 라고 위임을 할 때는 얘가 가장 적임자라고 믿고 맡겼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가 이거 위임 받아갖고 또 자기보다 조금 더 저렴한 애 일 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임의대로 다른 사람 시켜서 업무 처리하게 하지 마라. 자, 이런 거고요. 자,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이에요. 자, 원래는 무상이죠. 무상인데 유상이 90% 이상이라고 했고 대부분 다 유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도 원칙을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유상을 중심으로 모든 법관계가 이렇게 전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약정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여러분이 어떤 사무 처리해 준다 그러면 공짜로 처리 안 해줄 겁니다. 여러분도 보수 받을 겁니다. 그리고 비용에 선급 의무가 있다. 비용은 미리 줘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수임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등이라고 해서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 그렇죠. 비용을 지출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그럼 비용 돌려달라고 해야죠. 이런 것들. 또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 위임인에게 자기에 가름하여 변제하게 할 수 있고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요.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위임 사무 처리 과정에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당연히 청구해야 되겠죠. 또 수임인은 취득한 물건 인도해야 된다. 그래 재산 같은 거 취득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인도해야 되죠. 예, 수임인이 그 위임 사무 처리로 인해서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수취한 과실을 인도해야 되는데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인정하고 혹시 금전을 소비했으면 금전 다 돌려줘야 되는데 돈을 소비했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 소비했으면 소비한 날 이후에 이자 지급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뭔가 이게 지금 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대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재산 취득했으면 인도해 줘야 됩니다. 금전 취득해서도 금전 인도해 줘야 되는데 금전 썼으면 쓴 날 이후에 이자하고 손해까지 다 배상해 줘야 되고요. 반대로 채무 부담했으면 갑한테 갚으라고 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담보 제공하라고 해야 되고요. 또 비용도 네가 조금 비용을 조금 줘서 내가 추가로 지급했으니까 지급한 날 이후에 이자 내지는 손해까지도 다 네가 갚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임 종료인데요. 좀 특이한 게 하나 나오죠.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위임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우리 나중에 이제 본 수업할 때 법인과 이사 사이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이런 얘기 나올 거거든요. 위임계약은 즉 법인은 그 법인의 소속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어요. 이사하고는 일반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임계약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해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런데요. 위임계약을 끝내는 걸 위임계약의 해지라고 하잖아요. 해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동시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했대요. 그럼 요거 두 가지가 합쳐진 경우에만 손해배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와갖고 시끌시끌했습니다. 이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불리한 시기에 이때가 이제 줘야 되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다. 이때 손해배상의 의무 없어요. 부득이한 사유는 없지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부득이한 사유도 없으면서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일반 시험에도 나오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불리한 시기에 그러면 피해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피해자라고 보지 마시고 위임인과 수임인 관계를 보세요. 이거는 원래 계약의 성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한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 그때만 손해배상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위임은 당사자 중 한쪽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종료하고 수임인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도 위임은 종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성파 사파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이거는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 여기도 사망이죠. 파산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눠서 봅니다. 이건 이제 수임인 얘기하는 거예요. 수임인. 요거는 위임인이에요. 요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사성파 사파 가지고요. 자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종료한다. 당사자 한쪽 그러니까 수임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했다. 아니면 위임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했다. 그래도 위임관계는 종료되는데 거기에 수임인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 받은 때도 위임은 종료가 된다. 그렇지. 수임인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받은 때도 위임은 종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법조문의 요도로 돼 있는데 흩어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풀어서 물어보면 잘 틀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위임관계 종료되고 수임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로 위임은 종료가 된다. 그러니까 사성파하고 사파가 있다. 파 이름이 좀 비슷하죠. 사성파, 사파. 이거 갖고 위임관계는 종료가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 혹시 풀어서 물어보면 여러분이 잘 틀리니까 이런 건 좀 암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임인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 받은 때도 위임은 종료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성파, 사파 요 정도 가지고 우리 암기를 좀 끝내자. 자, 넘겨보시면 뭐 위임에 관해서 22회의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23회 때는 기출이 없다 그랬죠. 23회 때는 계약법 총론에서 세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도급 위임이 안 나왔어요. 도급 위임이 안 나온다, 한 문제도 안 나왔다, 그럼 한 해를 걸렸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여러분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계약법 총론이 한 두 문제 나오고 매매나 임대차에서 한 문제, 요거 두 개 묶어서 한 문제 정도, 기타 채권 관계에서 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 다음에 6개 내지 7개. 그러니까 계약 총론에서
뭐 요거 이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계약 총론에서 두 문제 나오면 여기서 이제 한 문제. 근데 기타 채권자는 채권 총론에서 채권 총론에서 두 문제 나오면 여기서 한 문제인데 채권 총론의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기타 채권 관계 여기 불법행위하고 서로 엮여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 두 문제라고 얘기해도 되고 한 문제라고 얘기해도 되는 정도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도급하고 위임이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감히 뭐 예측해 보긴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양은 많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공부해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채권 관계 이게 부당이득 불법행위죠. 기타 채권 관계는 이제 이건 계약 관계는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계약 관계는 아닌데 우리 뭐 채권법 강론에 이제 겉으로 넘어가 보시면 뭐 채권법 총론 그래서 채권법 강론이 채권법 총론하고 채권법 강론 이렇게 나누어지면 계약법하고 기타 채권 관계 그래서 이 계약법을 먼저 떼내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법 총론이죠. 계약법 총론 강론 이렇게 나눠져서 총론을 했고 그 다음에 강론에서는 우리가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기타 채권 관계 요거 이제 할 차례죠. 계약법 총론 강론 끝났으니까 기타 채권자 관계 부당이득 불법행위 요거에 관해서는 잠시 휴식을 가졌다가 네 번째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